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너무나 궁금한 시점에 딱 모시게 됐습니다. 김원장 경제학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저는 보고 놀랐어요. KBS에서 계속 계실 거로 생각했는데 네. 경제학전 대표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근황 얘기 좀... 나온 지 한참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네. 관심을 못 가져서 네. 근황 얘기, 경제학전 또 어떤 곳인지. 저는 뭐 KBS에서 28년간 근무하고 예. 재작년 2월에 명예퇴직했습니다. 네. 벌써 그렇게 됐고. 그리고 지금 3프로 TV와 경제학전이라는 뭐 몇 분이 도와주셔서 법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오. 네. 경제 교육하고 경제 교육. 네, 책 쓰고 뭐 이런. 네. 와, 새로운 또 인생을 살고 계시네요. 네, 근데 뭐 하는 일은 크게 하는 바뀌지 않은 거. 경제 계속 들여다보시고 하는 네. 그런 일인데. 네. 저는 예전 한 10몇 년, 20년 전인가 KBS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거기 코너에 네. 출연하셔가지고 그 뉴스 정리해 주시는 걸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 황정민의 F, 예. 30년 전입니다. 30년 전. 아, 그러니까 제가 프로그램을 한 10개 남짓 진행한 것 같은데 예. 시사 프로나 라디오 프로그램, 경제 프로는 그때 그때 상당수 분들이 정작 저 쫄병 때 황정민의 FM 대행진에 아침에 10분 출연했던 걸 맞아요. 그게 재밌게 했었거든요. 인상적. 아직도 그 이야기 하시는 분들. 발전을 못했나? 아, 아닙니다. 제가 그때 머물러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기억 그게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때 다 아침에 FM 들을 때니까 지금처럼 정치 프로를 듣지 않고 다시 하면 좋겠네요. 다시 하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FM을 통해서 들을 수 있을 날이 오기를 많은 분들이 바라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학전 대표로서 김원장 대표님이 오셨는데 오늘 시장이 정말 파랗게 질렸습니다. 보니까 계속 이제 저희가 시사상식 책에서 봤던 서킷 브레이커, 매도 사이드카 네.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도 등장을 했더라고요. 코스피가 5,132, 8.11% 내려가 있고 코스닥이 1,070, 역시 7.3% 정도 내려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시장 상황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 결국 유가 때문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자본시장은 증시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뭐가 불확실한 거 싫어해요. 불확실한 거 뭐가 불확실하냐? 네. 이 전쟁이 언제까지 갈지. 이게 한 내일이라도 이란이 혁명 수비대와 함께 예. 미국과 협상하자 이러면 내일이라도 끝날 수 있지만 누가 봐도 오래 갈 것 같다. 새로운 또 이렇게 생각하면 예. 증시는 차라리 그냥 나쁜 소식이 나오는 게 나아요. 뭔가 확정된 게. 이거 계속 그런데 이제 뚜렷한 지표 하나가 나쁜 지표 하나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잖아요. 유가. 네, 이제 108달러를 서부 텍사스 기준으로 108달러를 넘어섰으니까 예. 보통 30달러에서 뭐 옛날에 140 몇 달러 간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알기로 이제 한 50달러, 6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80달러, 90달러 하다가 지금 이틀 만에 110달러까지 올라왔으니까 네. 이게 이제 우리 일상에 영향을 미칠 거고 일상에 영향을 미치면 뭐 증시가 버틸 수 있겠어요? 우리 증시가 뭐 이런저런 인프라 오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네. 이런저런 인프라가 좋아졌다고 한들 기름값이 올라가면 그러면 지금 주유소 가면 2,000원이야 깜짝 놀라시겠지만 기름값이 올라가면 아시잖아요. 네.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가죠. 다 올라가요. 네. 뭐 예를 들어요. 항공권 가격 올라가죠. 항공권의 한 25%가 기름값이에요. 네.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 생수 가격도 올라갈걸요. 페트병 같은 거 석유로 다 만들잖아요. 옷도 웬만한 거 다 재고. 이것도 석유. 어떤 면이 아니라면 석유죠. 방울토마토 가격도 올라가고 고구마 가격도 올라가요. 가스로 재배하잖아요. 비료도 석유로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 화학 비료는. 네. 문제가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비하면 예. 경제 프레임이 바뀌어서 원유에 대한 우리는 뭐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니까요.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이 제일 취약한데. 예. 과거보다는 의존도가 낮지만 여전히 기름값이 올라간다는 것, 특히 지금처럼 급등한다는 것. 그런데 그 이유가 분명하다는 건 안 좋은 거죠. 안 좋다 지금 상황이. 네. 그래서 그 안 좋은 상황을 증시가 또 반영을 하고 수치로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유가 기름 넣으러 가신 분들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도 다 경험하셨겠지만은 전 지난주에 전쟁 전에 1,600원대 넣었다가 네. 한번에 갔더니 1,917원 하는 거예요 리터당. 오늘 아마 2,000원 할 거예요. 그래요? 네.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제하는 사람이니까 기름값 싼 거 찾아다니지 마. 그래봤자 500원, 1,000원 아껴. 맨날 이런 이야기 하는데 지금은 정말 너무 싼 데 찾아다녀야 할 상황이에요. 너무 많이 올라서 뭐 1,800원이라도 하는 데가 있다면 거기 가서 넣어야 할 상황인데 자, 그럼 이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끝나도 이상하지 않지만 과거로 보면 미국이 레짐 체인지를 한다고 가서 쏟아 부었을 때 어떻게 됐느냐를 보면 뭐 이라크의 후세인을 했을 때 그 뒤에 이라크가 어떻게 됐는가, 안정이 찾아왔는가.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을 축출했을 때도 리비아 시민들은 좀 열광했죠. 그죠?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그렇지만 그 뒤에 시리아가 어떻게 됐느냐.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정권을 축출했는데 지금 누가 레짐을 이어받았는지는 아시죠? 마두로 오른팔이 마두로 어게인이에요. 그대로 놔뒀어요. 그냥 내 말만 잘 들어. 석유만 좀 우리한테 중국한테 팔지 말고 이렇게. 그렇게 따진다면 이란이 그나마 오늘 나온 소식을 보면 이제 차나미. 하메네이의 차나미인데 더 강경파라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란과 중국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란과 중국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베네수엘라나 이라크하고는 달라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강력한 국가예요. 강력한 국가. 실체가 있는 국가들이에요.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은 뭐 두 번째 백공 국가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독재자 한 명이 아니에요. 혁명 수비대가 있고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다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지금 불과 몇 달 전에 민주화를 염원하던 국민 수천 명을 죽였잖아요. 학살했는데. 근데 이걸 사람 한 명 하메네이 하나 축출한다고 해서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시스템이 지도자를 만들어서 그 지도자가 굉장히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구조거든요. 중국과 이란은. 이 시스템을 어떻게 덜어낼 거예요? 그 덜어내려면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공군력으로 덜어낸 적이 들어가려면 뭐 지상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란은 아시다시피 엄청난 고원이고 그리고 인구도 엄청나고 뒤에 무학이 보이는데 저거보다는 한 10배 높은 산들로 그냥 그 거대한 대륙 같은 국가가 있어요. 양쪽은 다 바다로 막혀 있고. 어렵다.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갈 것이다. 오래 간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잡고 있는데 그럼 두바이 의존도가 높은 한국, 중국, 일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에너지 가격 급등, 뭐 이제 두바이유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급등하면서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만약에 저장 탱크가 없으면은 감산을 하고 생산을 못하게 되면 그게 또 이제 관이 막혀가지고 그 복구에도 몇 년 걸린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풀려서 그러니까 감산한 다음에 아니면 그 생산 안 한 다음에 풀리더라도 그게 또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장 가격을 예측한다는 것, 기름값이 많이 내렸을 때 얼마였을 줄 아세요? 국제유가가 진짜 많이 내렸을 때. 비쌀 때는 예전에 2008년, 2009년이니까 중국이 막 어마어마하게 세계의 공장이 될 때 이럴 때는 배럴당 140달러 넘어갔지만 쌀 때는 얼마였을까? 0달러? 0달러? 공짜가 있었었나요? 마이너스 37달러도 있었어요. 2020년 코로나 때 지금 말씀하신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조선에 그때 2020년 4월인데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이런 게 WTI였나? 그러니까 그 받아줄 항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0달러까지 공짜로 한 달 있다가 그 엄청난 기름을 받는 거예요. 공짜로. 그러다 안 되니까 이거 누가 하적해지면 돈 줄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37달러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을 예측하긴 어렵죠. 그렇지만 지금 뭐 불확실성이 커지고 국제유가가 어느 정도는 오르겠지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오를 거 전혀 예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간과했던 게 이제 공습한 다음에 지난 6월에 있었던 공습. 그때는 핵시설 이제 파괴한다고 하면서 공습 위에 그냥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주말 사이에 치고 주말에 다 마무리하고 그 시장에 영향 없게 만들겠지. 트럼프가 중간 선거 앞두고 빨리 끝내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 아니에요 지금. 우리 증시는 이게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사실은 조정해야 할 때 조정하지 않다가 그 맞을 매를 뒤에 정말 크게 맞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증시의 인프라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시간이 되면 설명드리고 싶은데 트럼프 대통령 그럼 이게 오래 간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버틸 수 있을까? 뭐 미사일 많이 있다고 계속 자랑하던데 미사일이 많이 있겠죠. 핵도 많이 있는 나라고. 근데 이제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물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키워드 인플레이션부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미국도 그러면 물가가 오르지 않겠느냐? 아니야 미국은 배럴당 한 2천만 달러를 하루에
하루에 한 2천만 배럴 정도를 생산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1년에 하루에 한 1,400만 배럴 정도 쓰니까 네. 미국이 생산하는 것보다 미국 국민들이 덜 써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두바이 유가 오른들 미국 사람들은 서부 텍사스유를 주로 쓰니까 아하. 그럼 미국 사람들은 물가에 영향을 받지 않겠네. 이거 완전 착각이에요. 영향 받죠. 받죠. 예를 네. 들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뭐 100달러에 팔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120달러에 산다 그런다면 네. 서부 텍사스유가 미국으로 가겠어요? 아니면은 아. 한국으로 와버리죠. 그 일물일가죠. 예. 네, 그 기름값은 결국은 일물일가입니다. 네, 하나 가격밖에 아니 뭐 미국에서 뭐 오클라호마에서 기름 캐는 사람들이 뭐 선량한 사람들 아니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결국 영향을 받을 거예요. 어.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금리를 낮추고 싶어 하는데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살려야 되고 예. 거대한 미국 국채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계속 낮춰야 되고 그래서 연준 의장 네. 그때 말로 뺨까지 때려서 네, 이제 내려앉히고 새 사람을 이런 상황인데 예. 물가가 올라간다면 그것이 물가 상승에 거대한 압박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뭐 미사일이 떨어지고 뭐 국제 여론 이런 거 신경 쓰는 사람 아니고요. 네, 이 부분이 가장 부담스럽죠. 그러니까요. 네. 트럼프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예. 우리만 물가 때문에 힘들어 미국도 한번 버텨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장기전 끌고 날 이유가 없는데. 네, 그러니까 공격 자체도 왜 이렇게 했을까? 뭐 이스라엘 꿰매 넘어갔다 이런 보도도 있지만 네, 네. 이해가 안 돼요. 아, 자체가 이제 트럼프 마음속을 마음속을 우리 박 기자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죠. 그런데 추정컨대 제 추정컨대.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마가의 핵심 프레임이죠. 그죠? 우리가 열심히 자유무역을 했던 2000년대부터 중국하고 네. 한국, 일본 같은 나라만 좋은 일 시켰더라. 동맹국들이 우리를 배신했다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세를 많이 때리고 그걸로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래서 무역 적자가 줄었나요? 안 줄었어요. 일자리가 늘었나요? 안 늘지 않았단 말이에요. 통계에서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네, 일자리 매우 안 좋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뭐 나아진 게 없단 말이에요. 지표상으로.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 상호관세라든지 펜타닐 관세는 위법하다 네. 이렇게 나왔잖아요. 관세와 일자리는 마가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아이덴티티 같은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흔들려요. 아. 부과해봤자 이게 안 되구나 알고 이제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 대법원이 그거는 불법이야 이런 카드를 빼들었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카드 같은데요. 전쟁은 제가 볼 때는 뭐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이란의 핵을 멈춰야 한다. 북한처럼 완성되기 전에 멈춰야 한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JCP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과 유럽과의 이란 핵 협정에서도 이미 그거는 어느 정도 세틀 다운 돼 있는 거였는데 그걸 네. 깨고 굳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약속 못 믿어 이란은 또 만들 거야 몇 년 후는 이거 일몰되잖아 하면서 내가 이란의 핵을 막겠어 해가지고 그 협정을 깬 사람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란 핵을 막기 위해서 공습을 한다? 이 부분도 조금 말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거든요. 마가가 흔들려요. 마가 흔들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어차피 내 임기 남았다 해도 예, 이제 힘을 되고, 잃고 지지율 지방선거 되고. 지금 이제 이렇게 계속 위기를 키우다가 하다가 이제 중간 선거를 연기할 것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쟁은 매우 유효한 카드죠. 그래요. 근데 참 도박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고통이 계속 커지고 이렇게 되면 네. 민심이 더 안 좋아질 텐데 아이스도 그렇고 점점 안 좋아진 상황에서 이게 더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트럼프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평화 위한 아주 작은 대가다. 유가 이제 100달러 돌파한 게 네. 이란 위협 제거 시 급락을 할 거다. 뭐 이건 맞는 말이에요. 당연히 맞는 말인데 이제 이란 위협이 제거가 될 것이냐, 것이냐. 과거에 리비아에서 제거가 됐느냐, 이라크에서 제거가 됐느냐, 아프가니스탄에서 제거가 됐느냐. 이거 트럼프 네. 때문에 진짜 온 전 세계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네타냐후도 마찬가지고 이런 네.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통과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유가가 이제 상승을 하고 네타냐후는 뭐 가장 뭐 지나가다 얼떨결에 그냥 가로등 밑에서 지갑 주운 사람이죠. 3월 말에 뭐 이게 안 그랬으면 의회 해산해야 되고 네. 다시 총선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전쟁 국면에 도대체 들어와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하. 뭐 이스라엘이 거대한 압력을 행사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래요. 다 우리 국민들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고 환율도 보니까 1,496.8원. 네.
아, 1,500원대가 코앞입니다. 뭐 지표가 안 좋아졌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너무 급등했고 사실은 걱정이 됐어요. 모두가 증시에서 오랫동안 시장을 이렇게 구경하면서 여러분께 그걸 설명하는 직업으로 30년 동안 일해왔는데 모두가 박수치고 거기에 관심 가지면 그 위험하거든요. 아니 근데 네. 뭐 노무라 증권조차도 이제 네. 8,000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일 불안한 게 노무라 증권이 잘 된다고 하면 불안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아, 왜 우리 몰라? 이제 그래서 제가 지금 하이닉스를 사세요, 뭐 예. 현대차를 파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거는 정말 시장의 영역이고 제가 아는 지인분 어머니 아버님이 네. 삼성전자 21만 원에 들어가셨대요. 네. 네, 지금 건강 잘 건강 챙기시라고 그쵸, 전에 주세요. 그런데 예. 이제 뭐 저 아니고 저는 이제 시장을 분석한다기보다 시장 분석하는 분들과 수많은 뭐 인터뷰를 하면서 그것을 정리해서 설명드리는 네, 사람인데 시장 분석하는 사람들 전망 잘 안 맞아요. 그분들 맞았으면 그분들 다 지금 엄청 부자게요. 저 부동산 많이 하는 거 하잖아요. 부동산 할 때 저 지금 유튜브에 나와서 부동산 전문가라고 막 하시는 분들 제가 아주 가깝게 지내거든요. 다들 좋은 아파트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 전망 너무 믿지 마시고요. 다만 제가 설명드린 건 뭐 기왕에 나왔으니까 우리 경제가 어느 위치에 있나 뭐 그것도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AI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AI 반도체가 끌고 온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AI의 산업 프레임이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그 기회 값으로 주가가 제가 볼 때는 최소 5천까지는 올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상법도 개정하고 이런저런 증시 관련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네. 해소할 만한 여러 법적 조치를 했지만 예. 저는 근본적으로 예. 한국에 기회가 오고 있다. 그래서 오른 주가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예. 5년, 10년 전에 우리가 기자 생활할 때 네. 한국 경제는 물론 그때도 제조업 강국이었지만 그때 샌드위치 신세였어요. 중국한테 밀리고 선진국한테는 뭐 이렇다 할 반도체 메모리 네. 반도체 빼고는 뭐 이렇다 한 게 내세울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AI로 전환됩니다. 그때는 기계나 자동차, 정밀공학 이런 것들이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나 데이터, AI 연산 능력이 중요해지는 시점에 왔는데 그런데 거기에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보니까 일본과 독일 같은 제조업 강국들이 못한 기술들을 엄청 갖고 있더라. 그 첫 번째가 AI 인프라, AI 공급망에서 네. AI 산업이 이렇게 위로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정상에 이제 뭐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이 있다면 네. 그 가는 그 길목에서 그러니까 뭐 국립공원 매표소 같은 데서 길목을 지키고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거대한 첨단 메모리 HBM 같은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없어요. 예. 뭐 중국 같은 나라들이 GPU라든지 소프트웨어는 따라오지만 미국을 견제할 수 있지만 이런 공급망 AI의 공급망을 쥐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아이고. 반대로 우리가 이제 AI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네. 그것이 현실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모든 산업에 이식되겠죠. 지금 예를 들어 그렇죠.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에 갖다 붙든지 어떤 형태로든 로봇. 그 안에서 로봇이 어떤 과정을 할지 네. 피지컬 그것이 뭐 AI. 우리 일생 우리 예를 들어 우리 유튜브 방송에도 어떤 네. 변화를 가져올지 산업이 이식되겠죠. 그 이식되는 과정에서 그런 산업들 중에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어느 나라가 그것을 잘 만드느냐. 그걸 자동차에 붙일 때 자동차 완성차 제조력을 누가 갖고 있느냐. 누가 갖고 있는? 그것을 미사일에 붙일 때 특히나 공급망이 밸류 체인으로 가치 중심으로 이 네. 서플라이 체인이 바뀝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갈등으로 그렇죠. 바뀝니다. 그래서 밸류 중심으로 그 중에서도 안보와 신뢰 중심으로 바뀝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편끼리 거래할 게 데이터가 들어가서 그걸 중국에 맡기기는 위험할 것 같아. 그럼 우리 편끼리 그것을 할 때 그러면 또 이 기술을 어느 나라에 줄 것이냐 하고 이렇게 봤더니? 우리가 돌아봤더니 일본, 독일, 이스라엘, 프랑스 다 안 돼. 그것을 접목할 때 예. 예를 들어 잠수함에 접목을 해보죠. 디젤 잠수함에 당연히 독일이 강국이죠. 근데 캐나다 지금 잠수함 할 때 누가 경쟁합니까? 한국이 경쟁하잖아요. 그렇죠. 독일하고 우리랑. 예를 들어 뭐 데이터 센터를 한다 그러면 발전이 핵심 아니에요? 아. 전력이 핵심 아니에요? 그렇죠. 전력이 핵심이면 프랑스, 미국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랑 경쟁하죠? 한국, 프랑스, 미국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느 기술과 갖다 붙일 것이냐 할 때 우리가 5년, 10년 전에 비했을 때는 가치 사슬도 변하고 AI로 산업 패러다임 바뀌면서 우리가
우리가 이걸 방향을 보고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우리가 길목에 서 있다. 예. 그 길목 값이 제가 볼 때는 5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제 전망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네. 뭐 설명 들어보니까 정말 5천까지는 올 수밖에 없는. 저 같은 경제하는 사람이 예. 방송에서 5년 10년 전에 큰일이다. 뭘로 먹고 살지? 맞아요. 정유, 석유화, 네. 제철 다 따라잡히고 다 중국한테. 자동차 밀리고 다 전기차 가는데 우리 네. 뭐 하지? 그러니까. 뭐 이러고 있었거든요. 우리 네. 반도체밖에 없는데 이거 따라잡힐 거야. 맨날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런데 야. 새로운 가치 사슬에 네. 우리가 길목을 지키고 있는 건 입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젠스랑 같은 사람들이 치킨 먹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치킨 먹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괜히 물론 오늘- 우리한테는 거대한 고객이죠. 정말 우리에게 수십조 원의 영업이익을 안겨주는. 그렇지만 그 첨단 메모리 우리한테만 좀 팔아. 구글 이런 데 팔지 마. 그게 우리랑 장사하자. 우리가 길목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을이었는데 근데 네. 슈퍼 을이라는 이 단어까지 등장을 했고 정말 너무 딱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슈퍼 을로서 대한민국이 각광을 받고 있다. 네. 그래서 5천까지는 왔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6,300선까지 갔었죠. 네. 갔다가 지금 또 오늘 많이 장이 안 좋은 상황이라서 네. 그러니까 노무라 증권 말씀드렸지만은 해외의 여러 이제 유수의 투자회사 같은 경우는 이거 7천, 8천 이런 얘기를 해서 연초에 그럴 때 계속 이게 그런 거 막 올라오니까 나오면 후퇴할 시간이에요. 그래요. 올라오니까 이때 안 네. 타면은 큰일 난다. 네. 막 느끼면서 올라탄 거 아닙니까? 그 택시 탔는데 어르신이 주식 물어보시면 이게 후퇴할 시간이에요. 이게 피터 린치의 칵테일 파티 이론 아세요? 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제 그 가치에 5,100선까지 대해서 왔는데.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6천이 높다, 5천이 낮다 이렇게 그건 뭐 신의 신의 영역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냥 반도체가 많이 팔려서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반도체 사이클 때문에 뭐 윤석열 정부 때도 네. 가능하다. 이건 정말 그건 어떻게 경제를 들으셨어요? 모르시는 말씀이세요. 경제를 모르시는 네. 말씀. 그러니까 단순히 반도체 사이클이 오면 우리가 경상수지가 좋아지고 예. 사이클이 나빠지면 뭐 경상수지가 나빠지고 이거 수십 년간 되풀이했었죠. 지금은 그렇게 보는 애널리스트는 없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길목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뭐 했다면 이럴 것이다. 그 표현도 저는 증시에서 가장 의미 없는 게 if거든요. if. 네. 제가 뭐 10년 전에 엔비디아 1억 갖고 있으면 지금 한 200억, 300억 될 텐데 그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윤석열 정부 때라도 했을 것이다. 이거는 참 굳이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주말 사이에 회자가 되면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던데 한동훈 전 대표가 네. 굳이 뭐 그 얘기를 왜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예. 싶은 건 지정학적으로 절대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정학적으로 누가 봐도 불확실성이 커진다. 기자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여기저기 전쟁 터질 것 같아요. 이런 말이잖아요. 네. 이게 실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실행이 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또 AI나 데이터가 거대한 패권의 핵심이 됐잖아요. 과거에는 누가 탱크를 잘 만드느냐, 맞아요. 누가 전투기를 잘 만드느냐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데이터와 지금 엔트로픽과 그러니까 클로드와 챗 GPT와 미 국방부와의 지금 한 열흘 전에 사달난 거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율살상 우리가 그 AI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전쟁에 투입됐을 때 스스로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결정권을 줄 것이냐 이런 논란까지 갔을 때 그러니까 이런 방위산업 안보와 AI와 기술력이 합쳐졌을 때 공교롭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또 어디냐. 그것을 잠수함에 갖다 붙일 때 그것을 전력망에 갖다 붙일 때 네. 그것을 정보 전략에 갖다 붙일 때 그것을 미사일에 갖다 붙일 때 그것을 잘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지금 현재. 대한민국밖에 안 보이는. 그래서 저는 네. 우리 자산시장에 올라가는 건 여기까지 온 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것이 그래서 김 기자가 보기에 그것이 6천까지 갈 것 같아 8천까지 갈 것 같아 이렇게 말하신다면 저는 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왜냐하면 자산시장이라는 건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심리. 저는 살면서 우리 국민들처럼 쏠림이 이렇게 심한 국민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국민은 그냥 한다면 해버리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너무 무리하게 팔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이 끌어올린 다음에 개인이 너무 무리하게 후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과 개인이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거든요. 근데 더 지켜봐야죠. 더 지켜봐야겠지만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제가 그렇게 우리가 뭐 저출산이나 뭐 잠재 성장률이나 안 좋은 거 이야기하면 또 제가 박 기자랑 한없이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과거와는 우리가 서 있는
산업 인프라가 다른 곳에 굉장히 글로벌하게 기회의 땅에 길목에 서 있는 게 아닌가.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네요. 이 우리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좀 그래도 희망이 좀 보이는. 그러니까 펀더멘털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무너지거나 네. 상황이 바뀐 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의 상황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것들은 네. 또 회복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알 수 없지만 저는 그래서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쩌라는 말이냐? 도망가지 말자. 도망가지 말자. 지금 자본시장에서 음, 우리 그렇게 그냥 무턱대고 올라온 거 아니다. 과거에 IT 버블 때처럼 무턱대고 올라온 게 아니어서 예. 너무 무리하게 물론 지금 막 어르신들이 적금 끌고 증시에 아니, 예탁금이 135조 이런 거 안 좋은 돈이에요. 예. 이런 막 무턱대고 몰려오는 돈 전 포모를 절대 느끼면서 무턱대고 몰려오는 돈은 예. 금방 빠져나가요. 네. 그리고 지금 자본시장에 뭐 빚내서 투자하는 비투가 제가 예전에 KBS에서 필드 기자 할 때 뭐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비투가 가능하냐? 이거 다 큰일이다 이랬었는데 지금 35조입니다. 이런 것들 다 안 좋은 겁니다. 네. 안 좋은 시그널이 증시에서 빚내서 투자한다는 건 증시에서 주식 투자가 우리 개인 투자에게 제일 거대한 자본과 결여서 유리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시점과 미래 시점을 같이 보유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멋진 말씀. 오래 갖고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빚투를 하면 이게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장수라고 전투를 치를 때 내 성문을 열어놓고 남의 성문을 치러 가는 건데 예. 남의 성문 칠 때 집중하면 될 것 같죠. 내 성문 열고 전투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요. 기본이. 투에서 단타로 뭐 곧버스 타서 돈을 벌어보시겠다. 일시적으로 벌 수 있어요. 뭐 10% 20%도 전 벌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진짜 장담컨대 이렇게 해서 큰 돈을 버는 사람 없어요. 벌고 딱 빠지면 되잖아요. 딱. 됐다. 이렇게 99.7%로 그분은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옵니까? 그래서 한번 물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그런데 이제 너무 무리하게 겁먹지 말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산업이 네. WBC 야구 아쉽게 일본한테 졌잖아요. 근데 제가 스레드에서 읽은 것 중에 네. 우리가 2009년, 2006년 때 막 일본 막 여러 번 이겼었잖아요. 맞아요. 네, 우승은 그때 일본이 했지만 예. 그때 이제 일본에서 이제 뭐 반도체 말고 뭐 다 이 산업에서 다 우리한테 밀리는데 한국 사람들이 야구나 잘해야지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면 지금은 그걸 누가 정 반대로 써놓으셨더라고요. 일본. 뭐 데이터, 반도체, 첨단 메모리, 예. 디스플레이, 방산, 다 뭐 우리가. 문화산업, 예. 배터리 뭐 제가 지금 다 꼽은 건가요? 일본이 잘하는 게 지금 이제 물론 일본은 첨단 소재라든지 예. 정밀공학에서 정말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아주 굉장한 경제 대국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실 자동차나 제철도 우리보다 기술이 높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규모가 클 뿐이지. 네. 도요타가 현대차보다 뛰어나다 하기가 지금 어려워요. 지금 상황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누가 뒤집어질지.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분이 그 스레드 야구라도 일본이 잘해야지. 뭐 이렇게 정신 승리를 하셨던데. 뛰어나다. 그것도. 네. 그런데 위로가 된다. 네. 절대 그분의 이야기 농담이 아니에요. 바뀐 거예요. 15년 동안. 야. 20년 동안 바뀐 거예요. 네. 다카이치 총리가 드럼은 잘 치더라고요. 네.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데. 친하게 지내야죠. 그리고 야구 정말 잘하대. 야구 얘기하면 또 네. 씁쓸한데 뭐 네. 대만한테도 이란 이야기로 예. 이란 이야기로 시작해서 우리가 증시 이야기까지 살펴봤는데요. 네. 너무 도망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도망가지 마. 네. 도망갈 전투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게 중요해. 네. 우리 자본시장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오랫동안 이게 경제 기자로 활동하셨으니까 봐라. 삼성 옛날에 10만전자 얘기 나올 때 그때 한번 떠올려 봐라. 10만전자 된다고 해서 그때 또 많이 들어갔는데 결국 5만전자 5만 원 깨지기도 하고 막 장중에 네. 이런 것 보지 않았느냐. 이것도 사이클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무너지면 어차피 끝이다. 뭐 이런 부정론, 회의론 네. 펼치는 분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2000년대 초에 나스닥이 2000년에 5,300을 찍어요. 5,300. 2001년 9월에 네. 얼마까지 떨어지는지 아세요? 글쎄요. 5,300에서 떨어지니까 여쭤보는 거겠죠. 3,000 이렇게 떨어졌나요? 1,200까지 떨어져요. 1,200까지. 네. 그러니까 자본시장은 와. 살벌합니다. 살벌하지만 예. 우리가 봐야 할 거는
우리 경제, 우리 산업의 기초 체력이 좋아졌나? 우리가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네, 얼마나 좋아졌고 어떤 네. 상황이냐. 네. 공부에- 박 기자 체력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잖아요. 예. 내가 지금 좋아지고 있나, 나빠지고 있나, 이번 주에 술 너무 많이 마셨나, 알 수 있잖아요. 네, 컨디션 알 수 있고.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네, 다르다. 과거는 다르다. 하지만 B2는 하지 말고 그 오래 투자할 수 있는 돈. 네. 그리고 투자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공부해야 된다. 근데 공부가 필요합니까? 딱 보고 딱 이게 차트 보고 딱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아, 거시 경제는 조금 매크로한 네, 네. 경제는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금리를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황? 연준이 지금 어떤 경제를 할 것인지, 음. 채권값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도만 이해하시면, 그 정도만 이해하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본시장에 참여할 것이냐? 주식을 모두 사버리면 돼요. 아, 주식을 모두 사버린다. 네. 지수를 산다 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지금 ETF가 전부 ETF잖아요. 사실은 그 전에는 펀드였죠. 맞아요. 그 전에는 펀드였죠. 열풍이 그 불었어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 터지면서 네. 펀드로 이제 뭐 특히 액티브한 그러니까는 이제 펀드 매니저가 자신의 네, 네. 그 가치관을 많이 투입한 적극적인 액티브 펀드에서 손실이 엄청나게 나면서 투자자들이 저기 저 주식 꾸러미를 사는데 저것도 위험하네. 에이 그냥 다 사버리자. 코스피의 200개 종목을 다 사버리자.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을 내가 다 사버리자. 근데 알아서 사주는데 심지어 그 ETF가 수수료도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0.01, 뭐 0.0 네. 막 이러더라고요.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그다음에 예를 들어 10년 전, 20년 전 통계 똑같아요. 제가 두 개 다 돌려봤거든요. 예를 들어 박 기자하고 제가 예. 박 기자는 엄청 운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10년 10년 전에 네. 1억을 투자해요. 근데 2천만 원씩 나눠가지고 S&P 500에 투자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S&P 500이 그해 제일 높았던 날 5날에 재수없게 그걸 산 거예요. 박 기자가. 그런데 저는 아주 운이 좋아서 예. 5날로 나눠서 2천만 원씩 투자를 했는데 S&P 500에 그러니까 스파이라는 ETF에 투자를 했다. 예. 제일 지수가 낮았던 날 5날에 아. 딱 투자했어요. 아우, 그러면 안 되는. 진짜. 나는 운이 없어. 예. 나는 진짜 안 좋아.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억 투자했으면 네. 1억 6,500, 1억 8,500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 기간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놓고 보면 제일 안 좋은 건 그때 S&P 500을 안 산 거예요. 아무 때나 사도 돼요. 장기적으로 갖고 있으면 그냥 수렴해요, 평균에. 그래서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오래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누가 너무나 제가 뻔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 아실걸요. 이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은. 근데 다 안 하죠. 네, 오늘 사고 내일 팔죠. 그래서 손실 보고 집사람한테 야단 맞고. 가격이 보이니까 또 이게 가격이 보이고 네. 계속 그러니까 부자들이 왜 이깁니까? 왜 부자들은 산 다음에 잊어버릴 수 있고 그게 자기한테 큰 돈이 아니고 설령 지금처럼 주가가 오늘처럼 폭락한 날엔 또 들어가거든요. 근데 보통의 여의도 월급쟁이들은 이게 와이프 몰래 투자한 돈이라 또 들어갈 돈이 없고요. 일단 마통도 다 쓰고 마이너스 통장도 세상에 일주일 동안 1조 5천억이 늘었더라고요. 내가 볼 때 다 주식으로 들어갔는데 네. 아마 우리 그런 투자하면 안 되고요. 네. 만약에 들어가셨다면 그냥 제 말 믿으라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모든 정말 자산시장의 구루들이 네. 일맥상통하게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핵심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나쁘지 않다. 우리 그냥 여기까지 온 거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망가지 마라. 네, 예. 또 비토하지 마라. 네, 이런 말씀. 성문 열어두고 싸우는 거 아니다. 오늘 정말 많은 도움이 된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예.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찾아야 되거든요. 네, 제가 아는 이야기 다 아세요. 잘 안 지켜. 왜 안 지켜질까요, 그건? 왜 안 지켜질까요? 잘 안 지켜져요. 네, 예, 망각의 동물이고 또 그때 또 욕심이 또 생기다 보니 가격 보면은 또 지금 안 팔면은 완전히 꼬꾸라져 가지고 본전 네. 못 찾을 것 같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계속 수익률이 제일 높은 사람이 제가 농담인데요. 예.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분이 제 프로에 오셔서 하시던 말씀이에요. 예. 아주머니 할머니의 수익률이 제일 높다. 머니가 들어가서 농담이지만 그분들 할머니, 아주머니 사놓고 잊어버리시고 뭘 팔아야 할지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수익률이 높다. 농담이지만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리서치 센터장이 한 이야기니까.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 교훈을 가슴에 새기시고
지금 뭐 서킷 브레이커 속보 뜨고 매도 사이드카 난리가 났는데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도망가지 말라 이 말씀 저희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 제가 라디오에서만 듣던 그 목소리 그 모습을 또 이렇게 직접 만나게 되니까 또 새롭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종종 불러주세요. 네, 종종 또 저희가 자주 모셔서 경제 얘기 또 심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 말씀을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